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국립경주박물관에서 87분간 열렸습니다. 관세협상, 대미 투자협상은 한미 양국이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말했고, 핵 연료 사용과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면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체 국방 능력 강화, 방위비 증액을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한번 피스메이커라고 지켜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식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김정은과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조선 산업은 탁월하다면서 다시 한번 한미 조선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에이펙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야말로 오늘 보니까 정말 외교 슈퍼위크라는 게 이제 실감이 되던데, 일단 이런저런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나눌 텐데, 먼저 경주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한국 방문합니다. 자, 서울 아닌 다른 지역에 국빈 자격 방문한 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 보신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전이랄까요?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신지 먼저 홍익표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글쎄 이게 이제 그 국빈 자격이지만 네. 양자 회담이 아니라 다자 회담이지 않습니까? 네네. 에이펙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양자 회담이라고 했을 경우는 훨씬 더 좀 더 성대하게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예. 다자 회담이니까 이제 그 국빈 자격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간소화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다만 최대한 예우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주미 대사가 그 직접 그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요. 예. 그 다자회담 속에서 국빈 대우에 걸맞는 우리로선 최고의 예우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사람 분들께서 국빈 방문인데 좀 그 약간 좀 초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자회담이 아닌 다자회담 속의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한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을 그러면 하니까. 다른 정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 의전이 분산된 거죠. 예. 자, 그런 의전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고,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뭐 워낙 VIP들이 초 네. VIP들이 많이 오고 우리 인력은 한정돼 있고 하니까 한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에게 그걸 다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실무적인 문제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의전이라는 거는 어떤 그 소품 장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수도가 가진 소품 장치하고 또 수도 자체가 예. 장치죠. 소품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경주라는 이제 지역의 소도시가 가진 그 한계 같은 것. 하여튼 그 범위 안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네. 국빈 방문도 제가 그동안 쭉 지켜본 바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실무 방문으로 그냥 당일치기 비슷하게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국빈 방문 형식으로 격상시켜가지고 1박 2일로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뭐 우리 다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뭐 의전 좋아하고 뭐 또 그 기분 파고,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네. 예. 당초 말씀하신 대로 홍익표 의원님. 그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꽤 늦게 결정됐어요. 네. 먼저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국빈 방문을 양국이 확인해 줬는데 직전까지도,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 발표됐다 이렇게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던 것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기분파라는 말씀하셨는데, 역시 의전에서 조금 이제 좁혀보면 예우랄까 뭐 상훈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자, 선물로 특별 제작한 금관, 그러니까 왕관입니다. 뭐 신라 금관 형태로 해가지고 특별 제작을 했고,
자, 그리고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트럼프에게 무궁화 대훈장, 우리나라 최고 훈장입니다. 뭐 대통령이나 수여받을 수 있는 그런 훈장인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줬고, 만찬 행사에 쓸 와인이 차남 에릭 트럼프 소유 와이너리 제품이 나온다고 해요. 트럼프가 보면 그 이방카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고 이해충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해충돌이라는 특성을 좀 약간 노린 것 같기도 하고, 그 에릭 소유 와이너리 제품이 나온다. 자, 이런 훈장, 선물, 호의, 예우, 조희전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지난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도 어쨌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심한 이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네. 결국은 뭐 우리 현안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좀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포인트를 정확하게 저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뭐 그 미국 미국에서 미국은 왜는 왕이 없다 하고 반 트럼프 시위를 하면서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나 왕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도 자기 그 AI로 만든 거 거기 자기 얼굴에 왕관을 씌워가지고 내보낸.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를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왕실 의전을 트럼프가 굉장히 동경하고 선망한다는 거. 영국 의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금관이 바로 그 예술적인 것도 있지만은 왕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궁화 대훈장 같은 거 트럼프 상 받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뭐 제일 큰 상이 이제 노벨 평화상이지만 상 받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 정확하게 저격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돈 버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식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 에릭 트럼프 와이너리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해 주니까 좋죠. 이게 또 고지식한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있었으면 이거는 맞지 않는다 했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런 예우는 홍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번에 이제 두 가지죠. 그 왕관하고 금관 왕관하고 그다음에 무궁화 대훈장인데요. 무궁화 대훈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데 외국인한테 한 90여 명 정도 갔답니다. 그 최초로 받은 분이 64년에 서독 총리 하이니 리비케라고 이분이 받았고요. 그동안 받았던 유명한 사람들 보면 뭐 80년대 엘리자베스 여왕도 받으셨고, 그다음에 그 바이츠체커 독일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아마 12년쯤에 가장 최근 아니고 주요 인물 중엔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제작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가까이 들었다 그래요. 그 실제 금두더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장인의 세공 아주 구체적인 지금 훈장 말씀하시는 거죠? 무궁화 대훈장이요. 무궁화 대훈장만 그렇고 금관 가격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하우스 같은 거 되게 금빛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이 많이 들어간 훈장이나 또 뭐 이게 금관이 가서 했는데 뭐 기분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금관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가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좀 흐뭇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협상이라는 게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안 될 협상이 되고 뭐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기분에 많이 좌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저격한 측면도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발언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관심을 모은 발언은 확대 오찬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핵 추진 잠수함 관련 언급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의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디젤 잠수함 성능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핵연료를 넣어야지 이게 더 잘 막 누비고 다닐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예.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결단을 해주면 우리의 이제 그 건조 능력으로 충분히 네. 그 재래식 무기를 실은 그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더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우리가 해역에서 방어도 잘할 수 있을 뿐더러 미국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핵 연료로 하게 되면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물속에서 작전을 할 수가 있고 네네. 물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잠수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잠수 작전 그 잠수함 작전의 그건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대통령 표현처럼 이제 재래식 연료를 쓰게 되면은 그게 한계가 있고 중국하고 우리가 잠수함 작전에 그 현격한 이제 그 열세가 오게 되고 예. 북한도 요 근래 러시아로부터 이제 비싼 기술을 이전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북한한테도 우리가 밀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미국한테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 구조가 문제이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이 구조 자체를 좀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 부분에서 미국으로부터 양보 또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빨리 하고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언급처럼 그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이거는 거의 뭐 합의가 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점점 이제 우리가 핵 자주권을 갖는 방향으로 뭐 핵 무기 자주권까지는 아니더라도 핵 연료에 있어서만 경제적 핵 개발에 있어서라도 자주권을 빨리 확보하고 하는 것이 또 이 대통령이 말한 자주국방에 맞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보통 이런 거는 그 사전에 실무 협의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정상끼리라도 비공개 회의 때 이야기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미 이루어진 건가 싶기도 그렇죠. 하고 아니면은 앞부분 재처리 문제라든지 농축 문제는 이미 됐기 때문에 요까지도 이제 더 좀 확보하려고 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던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실무선 의견 접근을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홍익표 의원님 제 생각에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발언을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실무선에서는 거의 됐다 할 정도로 이제 접근이 된 상태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한번 다시 보여준 게 아니냐 싶은데 마찬가지로 아까 핵 추진 잠수함도 그렇지만 원자력 협정 개정 있잖아요. 이 부분도 최근에 보도가 일본 수준으로 지금 개정될 거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이런 걸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상당히 의견 접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제가 그 과거 역사적 경험을 보면 쉽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 지금 앞서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자막 능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는 반면에 그 디젤 잠수함은 산소하고 산소 부족과 가스 발생 때문에 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대마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위로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디젤은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옛날에 소나라고 들으셨죠, 구축함이. 가지고 있는 소나 장치에서 추적이 훨씬 용이해요. 그 핵잠수함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은밀하게 오랜 기간 가려면 이제 핵잠수함,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우리가 하려고 그랬어요. 94년도에 미국이 반대하니까 그때 당시에 러시아하고 비밀리에 이걸 하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도 노무현 정부 때도 이걸 또 한번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하다가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한테 또 해서 또 좌절했던. 지금 말씀은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내줄 그 사안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이 있으면 중국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핵 추진 연료 잠수함의 핵심은 그 원양 작전입니다. 네. 먼 거리의 작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먼 거리의 작전은 우리 오키나와에도 미군이 있고 그 괌에도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평양 전력이 있을 때 그건 우리가 할 거고 네. 한국은 여기 그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정도에서 막을 거니까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이 왜 필요하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지만 사실상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약간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같은 논리로 네. 핵 재처리 농축조차도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말씀에 보면은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지르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요 또 뭐라냐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지시해 주시면 협의가 빠른 속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약간 워싱턴에서는 이단아 같은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워싱턴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돈만 우리가 뭐 많이 하고 거래만 할 이건 다 거래할 수 있는 거야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워싱턴의 싱크탱크와 워싱턴의 관료들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런 것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동맹 관계가 일본 수준으로 격상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일본도 미묘하게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그 복잡한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게 뭐 재처리 농축 문제도 뭐 그 지금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YS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또 심지어 윤석열 정부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좌절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제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 상황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주 비관적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테이블에 올라왔다. 그러나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서로 먹을 수 있는 나눠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은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볼 때 미국이 이거를 호락호락 내줄 사안이 아니고 사실 미국이 일본 눈치도 봐야 되는 사안이고 참 민감한 주제다. 뭐 갑자기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원자력 협정 개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많이 실무선에서 협상을 했는데 최종 타결까지 못 가니까 대통령이 한번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공표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또 반면에 뭐 이게 제 상상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해주고 막 그 뭐 현금으로 얼마를 주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이거 한번 오랜 수건을 얻어보자 이런 게 좀 긴밀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치켜 세우는데도 힘을 오늘도 쏟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세계 분쟁 지역에 평화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요번에는 좀 불발되긴 했지만 김 위원장과 회담 요청한 거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를 거듭했거든요. 요런 그 제안이랄까 요런 요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혜진 의원님? 그거는 이제 그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했던 것처럼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맞는 일이고 그걸 우리가 뒷받침해주는 일이고 거기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이전 윤석열 정부 때 좀 경색된 걸 풀어갈 좀 녹여내겠다 활로를 열겠다 하는 걸 갖다 확실한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거나 또는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 관계가 이런 관계다 이렇게 긴장 없는 좀 그 따뜻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표명을 해주는 것이 대통령 표현처럼 남북 관계의 경색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기대를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 북미 정상이 만나든지 아니면 돈독한 관계를 계속 이제 과시하는 것이 대통령의 이제 대북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END가 말은 던져놨는데 실제 이게 실행력이 있을까?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거를 진척을 시킬 수 있을까 다 의문들이 많은데 북미 관계 개선이 또 북미 정상의 만남이 거기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 하에서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본인의 이제 어떤 많은 지역의 평화를 만들려는 욕심도 있고 상욕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극해 가지고 어쨌든 한반도에서도 계기를 만들어 달라 이런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십니까, 홍 의원님? 그 여러 가지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얘기 좀 더 제가 좀 이어가고 싶은 게 예,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이 우리의 평화적 핵이용과 관련돼서는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뭔가 결론을 내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예, 나머지 대통령 때는 워싱턴의 관료들의 입김이 훨씬 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뭔가 결론을 낼 만한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네. 제 판단에는. 그다음에 아쉬운 거는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있었으면 훨씬 더 그 한일 관계가 좋은 속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새로운 일본 총리가 바뀌면서 그것도 네. 약간 우리한테는 좀 부정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왔고 세계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고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매우 흐뭇해하는 게 있어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사실상 불발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불발된 것 같고 다만 여전히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렵겠지만 다음에 또 보고 싶다라는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네. 이러기 위해서는 저는 미중 관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불편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중국과 러시아하고 미국이 그 사실상의 뭐 신냉전 구도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이 대립각을 세운 상태에서는 북한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을 좀 더 북한이 그 외교적으로 힘든 상황을 만들고 이런 협상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불편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중국과 러시아하고 미국이 네. 뭔가 저 우크라이나 문제도 해결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해소되고 네. 중미 간에도 좀 더 외교적 문제가 해소되면 당연히 북한으로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해소해야 될 그 문제가 저 현실적 이유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반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의 성공 여부는 네. 미중 관계 1차적으로 그다음에 미러 관계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보입니다. 한반도 문제 성공 여부는 러시아, 중국 이쪽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쪽에서 좀 이제 북한을 푸시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이 좀 불편해지는 이래야지 더 테이블로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 질문은 홍익표 의원님한테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관세 협상 그다음에 대미 투자 협상 여기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좀 더 장기전으로 가는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APEC은 무조건 넘어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안 그랬으면 그게 있었으면 그 얘기부터 했겠죠. 모두 발언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되고 핵 관련 문제, 핵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비공개 발언으로 가는 게 더 정상적이었죠. 네, 네. 그러나 그 관세 문제라든지 통상 관련 문제가 어떤 서로 간에 모두 발언에서 합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모두 발언에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도리어 비공개 회의에서 통상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단 이런 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대통령 역으로 우리 정부를 더 압박하는 그런 것들이 비공개 과정에서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상 문제에서 상당한 양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네. 평화적 우리 한국의 핵에 대한 평화적 자주권이라도 인정해 달라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밑자락을 깔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이제 다면적인 포석이 있는 거예요. 뭐 예. 가장 중심은 관세 협상이고 대미 투자 협상이지만 뭐 원자력 협정 개정도 나오고 뭐 우라늄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는 핵 추진 잠수함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우리도 아주 다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깔아놓고 논의를 하는 건데 워낙 미국이 막 많은 거를 요구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국에 호락호락 내주지 않는다 이거는 뭐 좋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또 마냥 장기화되는 것도 되게 부담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희진 의원님? 그렇죠. 뭐 정부 일각에서는 뭐 정 안 되면 네.
계속 이제 관세 물고 있잖아요. 예. 자동차를 비롯해서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 뺏기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는지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이렇게 만약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현대자동차 문 닫는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정부 쪽에서 뭐 정안되면 네. 그 관세를 갖다가 그냥 보조금으로 그 우리 기업들한테 정부 보조금 줘가지고 관세만큼 그냥 그걸 상쇄시켜 주더라도 미국 측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거는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 구조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라면 차라리 그냥 그 관세 물고 그 관세만큼 보조금 주는 게 이제 재정으로 네. 보조금 주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부는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친 거죠. 네. 뭐 배수진을 치려고 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받아들였을 때 그 뒤에 후과를 감당할 자신이 사실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긴 한데 근데 그것도 보조금 주는 것이 지금 국제통상 그 규정상에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언제까지 그럼 정부 보조금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인가도 의문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마냥 시간은 어쨌든 지금 미국 편이죠. 네. 관세는 계속 우리가 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재 그 일정 시기까지는 호락호락 양보하지 않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노선을 노선을 치고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게 이제 데미지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 가서는 차악이냐 최악이냐 중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때까지 그걸 피하기 위한 노력은 최대한 모든 카드를 다 던져서 해보고 그 사이에 국민적 그 공론을 좀 모아가서 네. 최종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그게 국민적 여론의 그 바탕 위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 미리 지금부터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상황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건 짧게 여쭤볼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뭐 핵추진 잠수함이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자체적인 국방 능력 강화하겠다. 지금 현재로도 세계 5위고 북한 전체 GDP에 우리가 1.4배나 되는 그 엄청난 규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그걸 늘리겠다. 그러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반드시 이 얘기가 이제 따르더라고요. 그게 예. 이제 트럼프 구미에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이내 그 5년 이내에 전작권이 회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게 더 장기 과제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내비친 걸로 보세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대폭 인상 네네. 그 가능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그 미국의 무기 구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위력을 증강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미국 무기 사겠다? 무기를 증강하는 것이 사실상 그 내재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겠다라는 그것이 내포돼 있고 그게 미국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네. 그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일자리 방위 산업에 따른 일자리나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방위력을 증강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그러니까 1+1이죠. 방위비 분담 증액 그다음에 미국의 무기 구매 네. 두 가지를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미 이건 제한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금액도 상당할 거로 보인다. 같이 보고 계십니까? 조혜진 의원님도. 예, 결국 이제 그 트럼프가 우리한테 국방 예산 늘리라고 한 거는 네. 주둔 부담을 우리가 더 가지라는 거 하고 더 떠안라는 거 하고 미군 주둔 그 부담을 네. 그다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무기 더 구입해 달라는 건데 이제 지금 뭐 제가 그 군수 쪽에 제가 그렇게 뭐 잘은 알지 못하지만은 뭐 그런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 대통령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주 국방 네. 그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체제 이야기하는데 혹시라도 결국 그 우리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미국 무기는 많이 사줬는데 네. 구조적으로 자주 국방을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없을까 그에 대해서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고속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6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안산에서 안산 분기점과 군포에서 부곡 사이로 주춤하고요. 새마을 부근 2, 3차로에서는 차단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덕평에서 용인까지 가는데 15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동수원에서 반월 터널까지는 12km 정체, 군자 분기점에서 영동서 시점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당진대전 고속도로 대전 쪽은 차동 터널 부근 1차로에서 터널 등 교체 작업으로 신양 나들목 일대에 작업 여파로 3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진천에서 진천터널까지도 9km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얘기 쭉 해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초점은 내일 중국과의 회담이다. 내일 또 역사적인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세계 양강 정상의 만남입니다. 그것도 사실상 무역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만나는 만남이라 정말 그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인데, 홍익표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게 그 테이블의 의제로 올라가고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세요? 결국은 이걸 좀 모양 좋게 수습하는 모양이 될 그게 그 주력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면이 안 쓰는 거잖아요. 계속 중국한테 으름장은 났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반격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도 꼬리를 내렸거든요. 예. 이번에도 관세 100%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히토리 뭐 수입 통제할 수출 통제할게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린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얼마큼 모양 좋게 봉합하느냐,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과제고요. 도리어 최근에 일련의 흐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당선되고 작년 11월부터 해서 한 3월까지만 해도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공세적인 미중 관계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5월을 기점으로 해서는 반대로 훨씬 중국이 여유 있게 네. 대응도 하고 판을 흔드는 게 도리어 중국 쪽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훨씬 여유를 갖고 지금 대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거꾸로 모양을 좀 자기의 체면을 구기지 않아야 되는 입장은 미국이고, 네. 적당히 미국의 체면을 살리면서 실속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마 서로 무리한 관세를 미국도 매기지 않고 중국도 히토리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는 방식인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뭐 히토리를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네.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 비대칭적인, 그러니까 중국이 아쉬운 것보다 네. 미국이 아쉬운 게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과연 두 나라가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아요. 다만 현재의 모양, 그러니까 히토리와 관세에 대한 대결을 일단 봉합하고 네. 다음 미중 정상회담을 별도로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준비에 논의하고 내부적 논의 끝에 미중 관계를 어떻게 가야 될 거냐. 네. 그러니까 경쟁과 협력, 대결과 어떤 그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경쟁과 하고 대결하는 게 한 축이라면 협력하고 그 갈등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게 또 한 축의 네. 그 두 나라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선을 어디로 만들 거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말씀은 지금 정상회담에서 무슨 최종 합의나 이런 것보다는 현 상황을 봉합하는 선에서 미국의 구겨진 체면을 어느 정도 펴주고, 중국은 미국의 최대 약점을 알기 때문에
뭐 겉으로는 조금 체면을 살려주는 척하면서 또 더 큰 실속을 챙기고 뭐 이런 선에서 아마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무역 전쟁 과정에서 와 히토류가 저렇게 치명적인 거였구나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이번 내일 회담에서 최종 결론이 아니더라도 또 추후 별도 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세계 양강의 어떤 그 회담 결과 이건 세계 무역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겠죠 아무래도. 예. 예. 그 뭐 미국으로서도 관세 전쟁은 전 세계를 그 대상으로 해서 다 펼쳐놨는데 네. 다른 데는 뭐 다 거의 다 이제 정리됐고 또 비중으로 보더라도 이제 미중 관세 전쟁이 제일 중요한데 네. 내일 만나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휴전을 위해서 그 전에 뭐 각 그 양국의 장관급들에서 실무적인 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은 다 됐고 미국, 중국도 히토류 규제를 1년 정도 연기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고 미국도 뭐 펜타닐 문제라든지 뭐 대두 수입 문제라든지 이런 그 미국 측 요구를 일정 부분 또 완화하고 해서 그 선에서 봉합하고 네. 내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그 휴전 선언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그 남은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미중 정상이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종전을 네. 하게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그 그냥 당일치기로 왔다 가겠다고 했던 건데 그것도 결국은 그냥 미중 정상회담만 하고 가겠다는 예. 뜻이고 그 반면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은 지금 사흘이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여기서 모든 걸 다 끝내겠다고 했다면은 그 트럼프도 좀 길게 잡았겠죠.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잡았을 텐데 그런 축소된 회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 같고 저는 이제 시진핑 주석도 여기서 그 미국하고의 현안을 완전히 타결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봉합하고 저는 오히려 뭐 차기 의장국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 시 주석의 관심은 그보다도 다른 부분에 좀 많이 있겠다. 네. 뭐 그 다른 회원국들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와의 관계, 새 정부에 있어가 새 정부 계기로 해서 그 한중 관계를 네. 좀 변화시켜 보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일정을 좀 길게 잡은 거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관심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달 1일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시진핑 주석 11년 만에 이제 한국을 찾는 거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로선 한미 동맹을 위주로 해서 그걸 공고히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중국과 관계를 이제 관리하는 것도 또 함께 중요합니다. 자, 북중이 또 다시 가까워지고 북중로가 뭉치는 시점에 한국과 중국은 어떤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을까요, 홍익표 의원님? 좀 걱정스러워요. 저 네. 한중 정상회담이.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중국의 행태를 보면 미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 우위, 전략적 자신감이 생기면서 네, 도리어 미국 편에 섰던 그 나라들을 이렇게 뭐랄까 때린다 그럴까요? 예.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당장 우리 한화가 그 제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오션. 예, 하나오션이요. 그리고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까 우리가 모두에 들었던 얘기에도 그 잠수함, 핵잠수함 얘기를 하면서 그 중국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국도 방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귀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네. 그 우리의 입장을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한국 입장에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그거를 네.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중국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와 관련돼서 한국이 그렇다고 어떤 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경고를 주는 게 일단 1차 경고가 하나 그 오션을 통해서 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일단은 뭐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좀 반대되죠. 네. 반대된다 뭐냐면 굉장히 정중하고 한국 이재명 대통령을 예우하고 이런 게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도리어 미국보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막말로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진 않지만 타이완 뭐 이런 거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둥 뭐 그런 거를 속에 깔고 있잖아요, 중국은.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미국과 약간 군사적으로 자기네들과 대치되는 이런 부분도 약간 뭐 암시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돼요. 일단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
그 얘기를 재확인하겠죠. 네. 그 우리가 그 국교 정상화 할 때 한중 국교 정상할 때 원칙은 하나의 중국. 네. 그 원칙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높습니다. 예. 그건 뭐 사실상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 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럼 근데 뭐 우리도 근데 그 정도 선에서 대만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국교 정상화에 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네. 이 양안 지역에 그 중대만 관계의 평화적 그 질서가 유지되길 원한다. 이 정도로 봉합할 텐데요. 네. 결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중국은 강조하겠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네. 공급망 관련된 거예요. 예.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중국 시장을 지금 계속 가자니 그 미국의 그 공급망 재편에 따른 미국의 압박도 있고 네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압박을 가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중국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더 협력을 안 할 거면 네. 당장 히토류 압박을 한국에 했을 경우 한국은 재간이 없어요. 버튼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게 단순히 히토류에 대한 압박 카드가 중국이 미국에한테 쓰는 게 아니라 한국에게 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여당 민주당은 에이펙 기간 무정쟁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질의는 어떤 주제이든 자유롭게 하되 어떤 경우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삿대질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당 대변인단도 에이펙 무정쟁 주간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변인의 입과 논평에서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 지난번 뭐 정청래 대표도 무정쟁 기간 제안했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그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한 건데, 자, 지난번에 유엔 총회 때는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이런 분이 스틸러가 돼가지고 오히려 좀 가렸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야당에서는 이건 뭐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현안 또 가리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 홍익표 의원님. 뭐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더군다나 이번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에이펙 행사고요. 또 그 한중 정상회담도 오래간만에 한국에 오는 거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가리는 그런 정치적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걸 희망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정청래 대표나 뭐 박수현 대변인 얘기는 뭐 상당한 진심이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네, 무정쟁 주간 제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혜진 의원님? 굉장히 다급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실천하면 됩니다. 당장 정청래 대표부터 이런 정쟁, 싸움판, 난장판, 소란판 이거 그 앞장서서 만들어간 게 정청래 대표 본인이잖아요. 네. 본인이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또 의원들을 독려해가지고 싸우라 해가지고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본인들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상하게 원래 옛날 같으면은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데 민주당은 여당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야당을 계속 공격하고 지금은 더 세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해산시켜야 된다. 뭐 사법부 저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 시작점이 민주당이에요. 정청래 대표고. 그래서 본인들이 안 하면 굉장히 조용해질 것 같아요. 네. 자, 최민희 과방위원장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아요. 이게 좀 계속 가네요. 국정감사 기간 자녀 결혼, 국감에서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것. 그런데 최근에는 또 발언 중에 SNS 글 중에 노무현 정신 이거 갖고도 지금 좀 당장 곽상원 의원 같은 분도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은 지금 뭐 사퇴 주장하고 고발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면서 계속해서 피해 나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노무현 정신입니까? 아니면 강선우의 닭뼈를 치우라고 하고 변기 수리를 시켰던 그런 갑질적 강선우 정신입니까?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은 최민희 위원장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최민희 위원장은 즉각 과방위에서 사퇴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자, 이게 과방위에서 열리는 감사가 막 최민희 위원장 청문회 비슷하게 좀 보이는데, 자녀 SNS 보면 지난해 8월에 이미 결혼한 거, 이게 아마 혼인신고 아닌가 싶고요. 근데 한 해 지나서 국감 기간에 왜 국회에서 결혼식 했냐. 뭐 돌려주긴 했습니다. 피감 기관으로부터 축의금 받은 거. MBC 보도본부장 퇴장. 근데 최근에 이
발언이 또 더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허위 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한다고 했더니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의원이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니다. 야, 이 최민희 위원장이 약간 좀 꼬이는 모양새고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또 저 통화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약간 뭐 본인의 거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홍익표 의원님? 글쎄요, 거기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우선 최민희 위원장하고 곽상원 의원 관계는 이제 2라운드죠. 지난번에 한번 1라운드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유튜버 관련돼 가지고 한번 1라운드가 있었고 이번에 예, 예. 2라운드고 그다음에 그 최민희 의원 건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그 자녀 결혼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MBC 그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퇴장. 문제. 예, 이 두 예. 가지가 이제 다른 사안인데 이제 다 엮여가지고 지금 하는데 네. 뭐 저는 뭐 그 최민희 의원이 사실은 그냥 처음에 한번 제가 그 세밀히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네. 이게 국감하고 겹칠 줄을 미처 그 당시에는 날 잡을 때 미처 생각을 못했다. 죄송하다 하고 보면 제가 보기엔 하루 이틀 논란이 되고 끝났을 문제였는데 예. 본인이 자꾸 뭔가를 이 더 사족을 붙이면서 논란이 더 이어지는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맞고 끝날 일이 일주일 열흘 지금 연장되는 문제인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전화를 한 거는 MBC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비판 여론이 높아요. 특히 그 최민희 의원하고 같이 오랫동안 했던 민원연이나 언론기자협회 이런 기자협회, 쪽에서 예. 기자협회에서요. 언론 노조까지도. 언론 노조까지도 예. 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이거는 조금 그 위기 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 대표가 조금은 관리 모드에 들어간 것 아니냐. 뭐 당장 최민희 의원의 거치까지 문제는 아니지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도부도 정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은 맞구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네. 약간 이제 꼬이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최민희 논란 조희진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최민희 의원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인데 네. 매를 불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제 홍 의원님 말씀도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뭐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걸로 매듭이 될 텐데 해명을 하는데 해명 속에 그 사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은 허위 뭐 조작 정보 뭐 암세포란 얘기도 있고 면역세포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암 지식까지 그 예.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양자역학에 이어서 예. 생체. 예. 그래서 어쨌든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걸 복잡하게 만들었다. 예, 해명하면 해명이 그 또 다른 또 의혹과 다른 논란 또 다른 비방거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네.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불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당 지도부도 그런 부분을 이 통제가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 하는 그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보면은 이런 그림이 정치가 그냥 코미디처럼 보이는 거죠. 어쨌든 상임위원장 정도 되면 그 의회 리더잖아요. 예, 예. 리더의 그 행실 또 그 말, 표현, 언행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희화화되는 것 같아요. 정치가.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뭐 최민희 의원도 뭐 화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습니다. 뭐 증인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이 제일 이제 좀 화제 뭐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불발됐습니다. 민주당 5점만 출석. 국민의힘은 그럼 기간 보고 마치고 나면 1시간 앉아 있으라는 얘기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홍익표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왕 내보낼 것 같으면 제가 지난 한번 몇 번 말씀했던 것 같은데요. 운영위에서 그 부속실장의 그러니까 이 총무비서관에 한정해서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증인을 채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굳이 오전이라는 시간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리고 뭐 만약에 정 그렇다면 1라운드 돌 때까지 1라운드라는 거는 운영위에 있는 위원들이 한 바퀴 돌 때 질의응답이 그 정도 하고 그 회의가 한 번 돌면 그때 뭐 이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오전 오후 이렇게 얘기하면 오전에 아마 보통 그 업무 보고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의원들이 또 그게 많아요. 그 의사진행 발언이. 그러면 질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거는 조금 더 민주당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는 우리 당에서 오히려 오전만 해도 좋으니까 일단은 출석시키자고 이야기한 적이 그런 있어요. 얘기가 있었나요? 그때는 이제 뭐 별다른 의혹이나 이런 게 없을 때인데 그걸 틀어막는 바람에 뭐지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제 의혹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오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도 이거 다 질문 못할 정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이제 전국 관리를 참 못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김현지 앞에 서면 저렇게 평소에 그런 이 여유와 이 자신감, 패기, 관록이 다 사라지고 저렇게 헛발질을 하게 되는가. 굉장히 예민한 예민한 인물인 건 틀림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나윤이는 오늘도 이른 새벽 책상 앞에 앉습니다. 어린 두 동생을 돌보며 또 한 번의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 고3 겨울,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기, 아버지는 췌장암 수술에 들어갔지만 암은 이미 온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건강을 잃었고 나윤이 역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요. 힘겹고 고된 현실이지만 나윤이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수능에 도전합니다. 약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다는 나윤이. 오늘도 어린 동생들과 아픈 엄마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아 보는데요. 간절한 꿈 하나로 고된 현실을 버텨내고 있는 나윤이에게 여러분이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서울은 18.3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2도 정도 다시 기온이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추웠던 아침 기온이 많이 회복된 하루였습니다. 당분간 평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서 날씨가 온화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시 추워질 전망이고 다음 주 화요일 아침까지 사나흘간 추위가 유지되겠습니다. 10월의 30번째 날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광주가 7도, 세종과 대전, 대구가 5도, 강릉 9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1도 분포로 한 자릿수가 많습니다. 평년 이맘때 아침 공기처럼 차가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지겠고 세종, 대전 18도, 강릉 20도, 부산 21, 제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 활동하기는 좋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내륙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에 내륙으로도 안개가 짙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에는 주로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고 일부 다른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 비는 11월의 첫날이자 토요일인 글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약 87분간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 등을 약속하며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불발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상회의에 앞서 한미 양국 정상은 에이펙 경제 행사인 CEO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자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선언 문구를 최종 조율하기 위한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의 만찬 회동이 열립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처남이 김건희 씨의 자택에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쇼핑백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에 대해서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와 유가족협의회, 서울시 등이 함께한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29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추모사를 통해 유가족과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바로잡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025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로 세계 이목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정상은 오늘 회담을 열고 주요 현안들 관세 협상이라든지 한미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 논의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에이펙은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자, 이 다자 정상회의가 글로벌 경제 기술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번 에이펙의 의미와 핵심 주제 그리고 주요 관전 포인트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저기서 막 러브콜이 많으신 분인데 그래도 이 시간 저희 KBS를 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소장님,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게 보니까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출범했다고 해요. 이 국제기구가 현재 21개 회원국. 일단 에이펙이 어떤 국제기구고 에이펙 정상회의는
뭐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APEC이라는 말 자체에서 아시아 태평양 인근 국가들이거든요. 가장 먼저 호주가 제안을 했어요. 이 국가들 한번 모여서 자유무역 해보자라고 해서 1989년에 만들어졌는데 호주가 당연히 주도를 했으니까 첫 번째는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서 열렸는데 당시 최초에는 12개 국가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은 최초 이제 창립국이었고 이후에 이제 중국, 러시아가 합세하면서 21개국. 그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 들어가 있죠. 중국 들어가 있죠. 러시아 들어가 있죠. 인도 들어가 있죠. 이러면 전 세계 인구의 37%. 그리고 GDP, 전 세계 GDP의 60%니까 단일 규모로 치면 가장 큰 경제 블록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네요. 우리 벌써 두 번째예요. 아마 2005년 이제 부산 APEC 이후에 20년 만에 이제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데 올해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핵심 키워드가 3가지인데요.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아마 이제 3박 4일간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연결, 혁신, 번영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APEC 하면 APEC 정상회의만 생각을 하는데 또 정상회의 일정이 있고 또 다른 뭐 장관들이라든지 이런 일정도 있고 있잖아요.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이번 일정에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꽤 많은 국가들이 와요. 이게 정상급 원수들이 한 16명을 포함해서 총 1,700여 명의 글로벌 이제 고위 CEO들이 참석을 합니다. 뭐 정부 관계 고위 관료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사실 APEC은 보통 사흘 3일 정도 열렸었는데 이번에 하루 더 늦췄습니다. 참여하는 정상수가 워낙 많고 세션 참여 연사가 이제 사상 최대다 보니까 오늘부터 본회의는 이루어져서 11월 1일까지지만 우선 어제 그제 10월 27일, 28일 고위 관리급 회의가 이미 진행이 됐고요. 고위 관리급 회의.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외교통상 장관급 정상회의가 이어집니다.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찍고 한국으로 왔거든요. 당초 예정보다 좀 늦었어요. 그렇죠. 늦어져서 이제 경주 국립박물관 내 한옥 신축에서 3시 넘어서 이제 우리나라 미국과 한국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이 되는 한 1시간 반 가량 진행이 됐고요. 내일은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그동안은 보안 이유로 부산에서 할까 경주에서 할까 이렇게 설만 이제 무성했는데 중국 측에서 부산에서 한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아마 이제 부산 김해공항에 있는 나래마루 아마 여기가 이제 2005년 부산 APEC 당시에 각국 정상이 이용했던 공간입니다. 아마 공군기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경호 보안 문제 때문에 아마 여기서 열리는 것 같고 1일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굵직굵직한 정상회담도 관심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대 행사가 있어요. CEO 서밋이라고 해서 이 행사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 특히나 주식하셨던 분들. 오늘 트럼프가 특별 연설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인들 눈에서는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자, 말씀하신 오늘 CEO 서밋에 각국 정상 기업인 1,700명 참석해서 최대 규모였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전 APEC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 회원국 정상급 이전보다도 이전에 한 67명, 9명 정도였다면 16명이니까 한 2배 가까이 참여 인사가 좀 늘었고 이건 사실은 부대 행사거든요. 국가가 행사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에요. 대한상공회의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개막했는데 아마 줄줄이 채턴 회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제 모두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 교역의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리스크예요.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WTO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이 활성화됐다면 그거에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은 게 한국이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이걸 깨면서 뭐 WTO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자국 이기주의로 좀 돌아서다 보니 전 세계가 똑같은 고민, 미국 빼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돈 냄새를 가장 잘 맡고 있는 CEO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미중 통상 갈등에서 이제 살아남을 방법,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할지,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슈를 선점할지,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래 M&A라든가 MOU라든가 이런 성격의 아마
제안들이 오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약간 몰고 들어가서 네. 지금 가장 큰 뭐 리스크는 트럼프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에이펙이 회원국의 경제 통상 문제 협력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 여기 기조로 이제 더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그런 건데 지금의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 보면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이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세계 공급망 체계, 다자무역 구도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에이펙이 네. 우리 이인철 소장님 보시기에는 뭐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워낙 강건하게 버티면 이게 좀 운신의 폭은 적겠지만 네. 좀 이거를 회복하고 약간 이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 사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제밥. 정말 지갑 들고서 수금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아세안 정상회담 가서 네. 뭐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캄보디아까지 전부 다 수금했잖아요. 농산물 팔았고 네. 여기다가 이제 일본 가서 확실히 도장 찍었고요. 그리고 다시 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생년월일 1946년 6월 14일생이에요. 네. 저는 가끔 제 생일도 까먹는데 트럼프 대통령 생일은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80이네요. 만 80이에요. 만 80인데 저는 사실은 오늘 제일 먼저 본 게 야 저러다 저 에어포스 안에서 내리다가 비틀거리는 거 아니야? 아무리 퍼스트 클래스급 거기 안에는 뭐 굉장히 좋은 시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놔야 하지만 야 저거를 과연 80세 노장에 지금 저 키로수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행로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네. 2028 트럼프 어게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년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을 3분의 2 이상 장악하게 되면 네. 수정헌법을 고쳐서 2028년 3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3선 관심이 있느냐? 관심 있다. 네.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관심 있다. 그러면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네. 지금 이제 이 가장 크게 이제 걱정했던 게 우리 3,500억 달러 네. 선불로 달러로 한꺼번에 달라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아유 그래 5% 미만 정도면 현금으로 달라 그러면 줄 수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대출이나 이제 보증 성격이 강하다라고 믿어왔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아유 안 된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감안하고 또 뭐 자꾸 이제 일본을 이제 예를 드는데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무제한 상설 통화 스와프를 요청을 했는데 그건 받을 수 없다. 네. 한국 통화가 기축 통화 국가도 아니고 하루에 수십 번 변동되는데 원화로 받아서는 말이 안 된다. 다만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지금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미국이 수정 제한을 갖고 왔는데 미국이 매년이죠. 한 250억 달러. 네. 곱하기 8년 분할해서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것도 용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150억 달러가 마지노선이다. 그러면 중간자 입장에서 네. 쉽게 얘기해서 150만 원, 250만 원 서로 이게 밀당이 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중간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200억 달러 정도로 주면 전체 8년 동안 하면 1,600억 달러예요. 우리 외환에 큰 부담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부담은 있죠. 부담이 있죠. 예, 부담이 있죠. 그 많은 걸 현금으로 다 주는 건 부담이 있지만 지금 유럽연합과 그리고 일본이 한 행태를 보게 되면 특히나 유럽연합은 조금 결이 좀 달라요. 네네. 거기 민간 중심으로 가니까 28개 회원국이 17반 내면 굉장히 거기는 부담이 적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합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어쨌든 5,500억 달러 780조 원 가량을 트럼프가 투자처를 정하고 45일 이내 네.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복관세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5대 5지만 회수한 이후에는 90%는 미국이 이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3,500억 달러 총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견이 좁혀져 있고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은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게 지금 국가가 주도해서 과연 해야 될 거냐. 우리 정부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기업들이 투자성 검토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기업들이 실제 투자하는 정부가 좀 빠지고 민간 기업의 투자로 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딜로 끝난다? 네. 트럼프 대통령 비행기안에서도 보복관세 날리는 사람이에요.
야 캐나다 이 괘씸죄 잘못된 홍보 영상 내보냈어 10% 추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까지 가는 건 안 좋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예. 그러니까 물론 시간에 쫓겨서 굉장히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끌려다갈 필요는 물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면 뭐가 문제냐? 물론 자동차도 문제지만 네. 실물 경제예요. 환율 불안합니다. 네, 네. 주식시장 불안해할 수 있고요. 정말 정부가 공들여서 부동산에 갈 유동성을 주식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장이 좋아요. 네. 유동성 장세 특징이 한 번 가면 굉장히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오래 가는데 지금 트럼프가 말 한마디에 털썩거릴 수 있거든요. 네. 또 특히나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 1,450원, 1,500원 넘어간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환차 손 때문에 주식 더 안 사거든요. 자, 이인철 소장님 말씀은 이거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맞아요. 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자, 그래서 오늘 뭐 극적인 합의안이 나온다고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 이제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구나를 우리가 확인한 거고. 자, 인철 소장님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언급이라든지 장면이라든지 어떤 것들 좀 주목해서 보셨어요? 글쎄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좀 세워줄 필요는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액으로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협상했던 국가 비교하게 되면 원래 100% 현금에서 5% 현금이라면 네. 접점은 주로 한 50% 내외가 적절한데 네. 우리 그나마 협상팀이 굉장히 협상을 잘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칭찬할 건 그동안 이 협상이 잘 됐다고 칭찬했던 게 농산물을 지켜냈잖아요. 네. 광우병 파동 사진, 광화문에 이제 수만 명의 이제 수백만 명의 시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분열난다. 반미 감정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해서 설득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미국의 정말 아킬레스건을 콕콕 건드리다 보니 네. 우리가 잠시 좀 소원해졌어요. 한국과 이제 요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이후에 될 청구서들이 많지만 그런데 야 지금 뭐 대두 때리고 네. 히토류 때리고 그다음에 퀄컴의 M&A 조사까지 때린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네. 마스가의 상징인 하나오션에 이제 미국 자회사까지 건드렸어요. 네네. 그러면 트럼프는 급해지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자력으로는 군함 한두 개 1년에 만들까 말까인데 중국은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네. 여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의 기술을 기본으로 해서 조선업을 위대하게.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트럼프 저 노익장에도 불구하고 조선소 방문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마스가를 건드리니 안 되겠다.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한국의 조선업을 발판으로 해서 미국이 대중국 해양패권을 견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 미국과 너무 근접하는 건 막아야 되겠다. 네. 라는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마 마스가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U나 일본은 전부 다 자기 임기 내 3.5년 내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10년 요구했는데 8년까지 얘기해 줬다는 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네. 3년 될지 4년이 될지 안 될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한 게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좀 룸을 줬다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좀 희망적인 게 뭐냐. 트럼프가 1박 2일로 가버려요. 네. 회의 끝나기 전에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최국이기 때문에 뭔가 발표는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G2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게 이 21개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우리가 높습니다. 네. 대중국 교육 의존도가 한 25% 가까이 되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교육 규모도 한 19%니까 이걸 좀 줄여야 돼요. 우리가 사드 보복 경험했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만에 하나 후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에 실패를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관세 정책이 사라질 거냐? 네. 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 길은 뭐냐? G2 원조를 줄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비중을 줄인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도 수출은 좋아요. 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서 자동차 떨어지지만 그 못판 자동차를 아세안, 유럽으로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래서 G2 의존도를 줄이면서 기술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는 게 우리가 좀 살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우리가 호스트이기 때문에 이번 미중 갈등으로 생긴 어떤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살 길은 그나마 끼리끼리 우리끼리 좀 모이자라는 이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이번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
자 보니까 또 그 아마존 등 대통령실 발표에요. 그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뭐 13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실은 MOU예요. 네네. 근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건 MOU 이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보복 페널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서명하고 난 다음 안 되면 보복 관세 때리기 때문에 그건 MOU 이상의 성격이지만 네. 지금 오늘 보니까 한미 양국이 한 5개 분야 AI, 6세대 이동통신, 네. 바이오, 양자 컴퓨터, 우주 기술까지. 근데 여기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예. 여기 보면 AI는 우리는 범용은 기술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칩만 잘 만들 뿐이에요. 네. 여기다가 차세대 6세대 이동통신은 미국과 견줄만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이오도 우리는 복제약을 잘 만드는 거지 원천 기술은 대부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우주 기술은요. 아시아에서 우리 인도한테도 뒤져요. 중국 인도한테 뒤지기 때문에 이걸 협력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오히려 조선업을 주고 얻을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이 축이 되고 또 우리가 한 나라의 보완점, 취약점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오늘 또 원전주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원전주들이 미국이 이제 115조 원전에 투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네. 마누가 프로젝트, 뉴클레어 커퍼레이션에서 네. 마누가 프로젝트.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전력 공동망이거든요. 네네. AI가 이제 이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미국도 115조 원을 투입을 해서 원전 부흥 계획을 내놨는데 원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문의는 사실 미국 회사인데 알짜는 이게 캐나다의 사모펀드가 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기술만 갖고 있고 이제 원전을 직접 이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와 협업을 해서 앞으로 이제 소형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가 전력 기술 관리라든가 이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우리 잘하는 기업들 뭐 현대건설부터 시작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등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 공급망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협상이라는 건 기벤테이크예요. 우리가 마스가루 주면 마누가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건 MOU 성격이긴 맞지만 앞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관세 협상이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원전 협력체의 어떤 핵심 파트너로 네.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미중 정상 회의에서 어떤 뭐 얘기들이 오고 갈지 조금 짚어봤는데 한중 정상회담이 또 11월 1일 날 열립니다. 근데 미중 최근에 무역 전쟁에서 보면 히토류가 이렇게 치명적인 요소였구나 이걸 사람들이 이제 절실하게 보고 아까 대도 얘기도 하셨고 또 하나오션 미 자회사를 건드리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야 이게 미중 정상회담이 생각보다 아니 한중 정상회담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겠구나.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비중을 이제 앞으로 그 중장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기본 축이 우리가 미국 쪽의 동맹에 무게중심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중국이 상당히 고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우리가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중국은 사실은 맷집이 커진 이유가 네. 1기 경험했어요. 1기 때는 관세 협상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1년 6개월까지 끌어졌어요. 초기에부터 1년 6개월까지 끌었는데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건 중국 기업이 미국에다 공장 짓는 건 아니에요. 네. 자기 기술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물이며 에너지며 사달라. 지적재산권 걸고 있었고 마약 문제 거느리고 있었고 늘상 했던 것들이에요. 네네. 그런데 봤더니 야 이게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기술도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은 수출을 차단하고 있는데도 보니까 딥싱크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기술 패권 전쟁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가 자빠져야 돼요? 이게 결국 같이 그냥 타협하면서 가기는 쉽지 않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국으로 갈 수는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히토류는 사실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당장 뭐 미사일 만들 때 방산 AI 첨단 기술 전기차 모두 이제 히토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호주, 일본과 히토류 동맹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나름 이제 다변화하려고 그러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미국도 이제 자기의 이제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극복하기 위해선 이게
사실은 희토류 채굴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환경에 피해 없이 얼마나 정제해서 만들어내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걸리려면 최대한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계속해서 관세로 중국을 견제는 하겠지만 완전적인 독립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고 그러려고 보니 지금 당장 미국도 큰일 났어요. 크리스마스인데 수입품 7위가 들어와야 되고 장난감이 중국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가가 높아지니 이 지금 뭐 노킹 이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에 하나 대중국 기술 통제 반도체 장비부터 다 차단하게 되면 차세대 성장 산업 인공지능부터 반도체 양자 컴퓨터 모두 막힙니다. 자국에 스스로 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돈은 더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아마 이해가 확전은 좀 자제하면서 타협점을 찾되 아마 이제 양국이 보복으로 막 100%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거는 다시 연장될 거예요. 지난 5월에 한 번 연장됐고 8월에 연장됐고 11월 10일이 또 디데이인데 이게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한 저는 가장 불안한 게 우리예요. 우리는 지금 내수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이걸 견뎌냈느냐. 중국은 교육 의존도가 1기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 적어도 한 25% 이상 비중이었다면 지금 14%대로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물건 어디에다 풀고 있느냐. 한국, 가까운 한국. 저기 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한국으로 팔고 있고 아시아부터 일본으로 지금 저가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저가였는데 지금은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 서울에다가 뭐 BYD가 전기차 내놓을 정도로 커졌어요. 기술력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잘했던 것들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대부분 발목이 잡혔어요. 그나마 반도체만 한 몇 년 정도 앞서 있다 뿐이지 범용 제품, 일반 가전 제품에 들어가거나 휴대폰에 들어가거나 그런 건 이미 중국이 자급자족이 됩니다. 자, 진짜 정작 또 우리가 걱정되는 건 말씀하셨으니까 뭐 공급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국내 제조업이 대미 투자로 과연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지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 아니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치로 이게 관세라는 게 물론 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팔려왔고 관세가 이제 무관세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25% 관세 맞고 난 다음에 피해 규모가 정말 집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중국의 저가산 때문에 앞서서 얘기했던 디스플레이 산업, 철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 뭐 대부분 조선업까지도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좀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렇게 만들어진 걸 또 관세를 또 얻는다고 하니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미국에서 막히는 거죠. 미국에서 막혀서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앞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GT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빨리 갈아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지금 보면 삼성하고 SK하이닉스만 살아남고 있어요. 왜냐. HBM이라는 건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3개야. 마이크론까지 포함해서. 그럼 비싸도 사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도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조선 업체들 20여 개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미국의 관세 때문에 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인건비가 많으면 못 견디거든요. 원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애플이 뭐 몇천억 달러 이상 미국에 투자를 하고 되는데 아이폰 공장 세우겠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왜냐? 당장 아이폰 공장을 세워서 미국에다 제품을 만들게 되면 현재 가격이 2-3배 이상 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탈출구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아마 이제 TSMC가 가장 좋은 롤모델일 텐데 미국의 공장을 투자를 하되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는 범용 제품 위주로. 그래서 R&D라거나 미래의 어떤 투자해야 될 것은 본국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그런 건 꼭 배워야 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 뭐 이렇게 지금 조지아 사태를 보듯이 정말 토사구팽이요. 기술만 다 뺏긴다 싶으면은 아마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비중을 줄이면서도 굉장히 고품질화하면서 고급화하기 전에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기는 했는데 짤막하게 다시 에이펙으로 돌아와서 자, 이번 최종 결과물이 먼저 경지후 선언이 될 텐데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걸로 보시는지 앞으로 이
에이펙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뭐 그 가장 제가 아무래도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최대 관심사가 젠슨왕이 오거든요. 네네. 엔비디아 천하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요. 네. 이분이 어제는 이제 자사의 이제 매년 하는 신제품 개발자 컨퍼런스를 워싱턴에서 했어요. 네. 그것도 실리콘밸리에서도 안 하고 워싱턴에서 했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어요. 한국에 가서 선물을 주겠다. 아 그래요? 예, 한국에 가서 선물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야, 지금 당장 내일입니다. 네. 내일 서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3자 회담이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는 그동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라고 해서 네. HBM 성능 테스트 했는데 굉장히 좀 부진했거든요. 이게 하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도 지금 NVIDIA 그래픽 칩이 굉장히 절실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다량으로 공급받는 방안 이런 것들이 아마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가가 직결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이런 논의 내용 윈윈 구조가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젠슨 황을 주목하라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내일 새벽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체적 관측은 금리 인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데 벌써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이건 이제 캐시 우드라고 그 아크 인베스먼트 네. CEO가 한 말인데요. 아, 그렇군요. 이분이 원래 그 빅테크, 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이런 네. 주식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네. 사실 지금 요즘에 그 AI 거품론, 뭐 과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금리를 낮추겠지만 내년 상반기쯤에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AI 관련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올해 안에는 금리가 네.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예.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우리 시각 내일 새벽 3시쯤에 이제 기준금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의 거의 대체적인 전망은 0.25%포인트 낮출 거라고 보고 있어서 금리가 3.75에서 4% 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요.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4% 후반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되게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4% 초반 이제 이번에 만약 내리면은 3.75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지금 연방 정부 셧다운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그 정부 통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그 연준에서 하는 일이 파월 의장이 말하는 것이 늘 자신은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한다.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이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셧다운 때문에 연방정부 핵심 통계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네. 10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못했고 그리고 11월 달 보고서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지난주 9월 달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오긴 했는데 좀 늦게 나온 편이고 그래서 이제 막바지 조율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데이터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도 정부 데이터 부재 때문에 정책 판단에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고 그래서 연준 안에서도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파월 의장도 말하는 것이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너무 늦게 인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면서 균형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세저널에서도 경제 기반이 만약에 약화가 된다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경기 방어 조치로 평가를 받겠지만 혹시라도
경기가 괜찮은데 금리를 내려버리면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약간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는데요. 일부 위원들은 이미 금리가 경기 부양도 억제하지 않은 중립 수준에 근접했다 보입니다만 또 다른 의원들은 여전히 경기를 누는 수준이다. 그래서 약간 의견차가 있고 말씀인 것처럼 데이터가 끊겼기 때문에 네. 이제 위원들도 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캐시우드, 우리나라에서는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미국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AI가 버블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 생각도 약간 과열 양상인 거 있다라 말하면서 네. 그래서 내년에 금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인상이 되면 그때 현실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금리에 대한 논의가 올해는 인하지만 내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사실 이제 기술 기업들은 금리가 높아지면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거든요. 네네. 그때문에 힘들어지니까 금리가 낮아야지 이렇게 IT 기업들이 잘 나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런 자금 조달 부담 때문에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새 의장, 그러니까 그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포함해서 지금 5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라이더 채권 부분 최고 추가 책임자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요. 베센트 장관에 대해서 연준 의장 자신은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서 네. 베센트 장관도 후보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 하면 사람들이 뭐 트럼프 아니야 할 텐데 적어도 경제 분야에선요. 네. 젠슨 항 엔비디아 CEO만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아까 이인철 그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얘기로는 한국에 선물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또 젠슨 항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AI 경쟁에서 미국이 앞서 나가기 위해선 중국 인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네. 말했어요. 어떤 맞습니다. 배경이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핫한 인물 네. 젠슨왕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AI 분야 약간 락스타 같은 그런 이미지가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가죽 자켓을 많이 입고 그래서 시가총액 1위. 네, 맞습니다. 근데 젠슨왕 CEO가 얘기를 하는 것이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에 따라잡히지 않으려면은요. 중국 인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이민 정책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능하면은 이민을 받지 않고 네. 있는 사람들도 좀 걸러내서 불법 이민자들은 쫓아내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황 CEO가 미국 워싱턴에 있었던 한 행사에 참석을 해서 네. 미국이 AI 경쟁에서 중국에 뒤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기술 산업은 과학자, 연구자 등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전 세계 AI 연구자의 50%가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AI와 관련 여러 가지 연구시설도 중국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본인도 이민자 출신입니다. 네네. 대만 이민자 출신이고요. 그래서 황 CEO가 말하는 것이 자신과 같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네.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고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가면서 정말 여기서 나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미국이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 바로 미국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을 동원해서 요즘 광범위하게 네. 이민자 좀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H-1B 비자 수요를 100배를 올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 이게 주로 이제 과학 기술 분야 이공계 인재들이 네. 미국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하려면은 H-1B 비자가 필요한데 이 수수료가 14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그래서 이제 IT 기업들도 얘기를 하는 것이 해외에서 뛰어난 개발자들을 모셔와야지 기업이 발전하는데 이런 식이면은 데려올 수가 없다. 결국 미국에게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황 CEO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에너지부 장관도 직접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크리스 라이트 장관이 결국 아메리칸 드림 개념 자신도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중국과 물론 여러 가지로 미국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중국 정부와의 문제지 네. 중국 사람,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배타적인 이민 정책이 중국 IT 경쟁력, 특히 네. AI 경쟁력 떨어뜨린다. 상당히 좀 와닿는 얘기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젠슨왕 CEO가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고 잘 아는 그러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말하는 건 좀 귀담아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네.
브라질에서 경찰이 마약 조직 소탕 작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다는데 얼마나 숨졌습니까? 네, 브라질 경찰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제 마약 단속을 했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빈민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도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64명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그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북부 지역의 빈곤 지역에 중장 경찰 2,500명이 동원됐고요. 장갑차 32대, 헬리콥터 2대, 바리케이트, 철거 차량 12대가 동원되면서 네. 봉쇄 작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뭐 코만도 메르멜레라는 이 갱단을 잡기 위해서 단속이 진행된 거라고 하는데요. 경찰 얘기는 최소 81명의 용의자를 체포했고 42정의 총기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범죄 조직들이 무장 드론까지 동원해서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차량에 불을 지르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저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단속은 다음 달 3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C40 세계 시장 회의를 열고 그걸 네. 앞두고 해서 단속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시민단체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빈곤 지역에서 진행되는 단속 작전은 이 범죄 조직 소탕에 비효율적이고 무관 민간인들도 희생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유엔 인권사무소도 소외 지역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민간인 피해를 예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 한 인플루언서가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23살에 불과합니다. 이름은 멜리사 사이드인데요. 이전에도 불법 약물, 밀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요. 지금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징역 2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요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중국에 있는 국제 학교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유가 네. 뭡니까? 사실 중국의 부유층들이 자녀를 해외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네. 국제학교에 많이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군요. 예. 근데 최근에 영어의 위상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러니까 중국도 네. 문과보다는 차라리 이공계 쪽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는 게 좀 더 초점을 맞춰 보니까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학교 안에서 백인 학생과 아시아 학생들 간의 인종차별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갈등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백인 학생들과 아시아 학생이 싸우게 되면은요, 백인 학생들은 그냥 약간 넘어가는데 아시아 학생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네. 학교 측에서 좀 약간 입막음하는 일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의 학부모들이 굳이 이런 식이면 뭐 몇 천만 원, 6천만 원까지 등록금 내면서 굳이 아이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중국에서 하는 이중 언어 학교 차라리 낫다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도, 큰 도둑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대도하면 옛날에 조세형, 글쎄 말입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집을 털던 그건데 지금의 우리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조금 더 조직적인 범죄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도둑이 들어서 왕실 보석 털렸습니다.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절도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일 날 오전 9시 30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심야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루브르 박물관에 그것도 2층에 있는 아폴론 갤러리라는 발코니에 접근했는데 네. 보통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의 면에 있나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안이 굉장히 취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사다리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예, 사람들이 그냥 봐도. 누가 뭐 저기 수리하고 있네라고 네, 생각해서 했는데 거기에 전동 공구라든가 또 거기에. 복장을 뭐 거기서 일하는 사람 복장처럼 하니까 아무도 그런 형태의 도둑인 생각 못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절단기로 방탄 진열장을 파손하고 네. 왕실 보석 8점 그게 뭐 굉장히 1,000억이 넘는 건데 그걸 하고 대기시켜놓은 스쿠터로 네. 토주한 겁니다.
불과 7분이에요. 근데 거기 파리 경찰청에 800m, 1km도 안 돼 떨어져 있는데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굉장히 이건 영화보다 영화 같은 거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보기는 그냥 허를 찌른 건데. 그렇죠. 예. 자, 뭐 불과 7분 만에 이제 보석을 털어갔다고 하는데 루브르가 이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나 이게 사람들이 이제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뭐 3대 박물관 뭐 이적하고 뭐 거의 뭐 1,000만 명 가량 1년에 그러니까요.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프랑스의 문화유산 소득력의 붕괴다라고 르몽드가 아주 그냥 그런 그렇게까지요? 얘기까지도 하고 그리고 그 사다리차를 가져온 데가 루브르란 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도둑들이 이걸 조롱을 했나? 사다리를 갖고 온데 지역 이름이 루브르라고 하면 지역 이름이 또 루브르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무슨 그래서 호사가들 얘기가 그런 거고 사실 문제는 그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 관장하고 문화장관이 상원에 호출돼 갖고 3시간 동안 쉽게 말하면 깨진 거죠. 깨져 갖고 엄청 끈데 자기들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 시스템이 일부 노화화됐고 어떤 구역 자체는 보안 시스템 카메라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야 루브르라든가 아니면 스미소니언 뭐 굉장히 유명한 데는 다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뉴욕타임즈가 얘기한 것은 이겁니다. 20년 전보다도 지출이 적다. 보안 관련 지출이 적었고 그 박물관 전실 3분의 1이 아예 보안 카메라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알고 있었던 거죠. 아, 그거 알고 있었군요. 그렇죠. 범인들은. 예전에도 루브르 큰 절도 사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모나리자입니다. 근데 모나리자는 오히려 절도 사건이 일어나고 더 유명한 그림이 됐다면서요? 그 그림 자체가 유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루브르 언제예요? 1911년입니다. 100년이 넘었군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 그 일하던 도장공 이 이탈리아 출신의 빈센치오 페루자라는 사람이 그냥 들고 나온 겁니다. 코트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 들킬 줄 알았는데 그걸 현금화하려다가 왜냐하면 피렌체 미술관에 2년 뒤에 팔려다가 잡힌 거예요. 그때만 해도 순진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팔았다고 하면 지금 뭐라지 어딘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났습니까? 세계대전 나고 또 뭐 2차 대전 났으면 이게 없어졌을 수도 있는. 사실 그래서 모나리자 아니면 이것 때문에 모나리자가 더 유명해졌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다시 최근의 사건으로 돌아와서 루브르 침입했던 도둑들 잡혔습니까? 2명은 잡혔습니다. 그래요. 잡히게 된 거는 도주할 때 헬멧이라든가 이 물품을 형광조끼, 무전기를 버렸는데 그걸 이제 눈을 사실은 불을 켜고 찾았겠죠. 그렇죠, 프랑스 그렇죠. 경찰이 자존심의 문제인데 그래서 DNA하고 곳곳에 있는 CCTV를 다 뒤졌나 봅니다. 그래서 추적해서 찾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내부자 공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보안요원 1명과 연관된 증거를 물적 증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보안요원도 지금 체포가 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내부자 공모가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지금 용의자 2명, 잡힌 2명은 소위 말하는 예술품 전문 절도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 경력이 전문화된 범죄 절도범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 도둑은 이런 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프랑스 국적자고 한 사람은 알제리, 프랑스 이중 국적자고 이렇게 해서 잡혔는데 물건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2명한테 가 있나 봅니다. 아, 그래요. 물건은 확보를 못 했군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이 이거를 파쇄해 갖고 따로 팔거나 이럴 경우는 진짜 프랑스가 이거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프랑스의 명예가 문제인 거죠. 그걸 가장 우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물건은 확보되지 못했다. 만약에 이제 그 추가로 요 2명 확보된 사람이라든지 추가로 잡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프로파일러님이 이 절도 피의자들을 프로파일링 하신다면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문형 범죄인가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는 조직적인 범죄라서 장물합의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블랙마켓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블랙마켓이란 뭐냐면
유럽은 귀족들이 많고요. 예. 이런 어떤 그 왕실 보석 같은 경우를 훔쳐갖고 자기 사금고에 놓고 자기들끼리 보는 그런 일종의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통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게 일종의 청부형 주문형 범죄인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팔려고 한 건지 이런 두 가지를 크게 나눠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지금 두 가지 중에 주문형 범죄를 먼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아직은 그 프랑스 경찰도 아직 판단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주문형 범죄의 호사가들 그러니까 이제 그 블랙마켓 쪽이 더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아까 이제 뭐 파쇄한 부분을 되게 우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보물을 훔쳐서 저 도난당한 보물들이 이제 암시장에 팔든지 어쨌든 그들의 시장에 이제 돌리든지 그건 아직 모르지만 이걸 파쇄한다거나 녹인다거나 이러면은 본래 그 가치를 유지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드물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진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예술품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석을 주르르 연결한 보석을 따로 보석일 뿐이지. 근데 그 연결되고 그게 프랑스의 황비가 이렇게 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궁지에 몰렸을 경우 물적 증거를 없애고 자신의 범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아, 그래요. 금이나 은, 특히 금 같은 게 들어가 있을 때는 녹이는 경우도 있을 수. 왜냐하면 지금 금값이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건 커팅을 다시 해갖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금은 녹이면 되지만 다이아몬드는 커팅하는 전문 조직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의 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도둑들 많이 보는데 우리 한국 영화 뭐 도둑들도 있고 미국에는 이제 오션스 시리즈, 오션스 11, 12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탈리안 잡 같은 것도 있죠. 이탈리안 잡도 있고 그것도 참 재밌게 봤는데 자, 근데 과연 현실에서도 이런 도둑들이 뭐 존재는 할 것 같은데 그럼 보이는 모습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목표물을 향해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막 그 체조하듯이 그 들어가 가지고 레이저를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목표물을 접근하고 뭐 벽을 타고 들어가서 스파이더맨처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전문적으로 나누기는 한다고 봅니다. 뭐냐면 보안을 뚫는 사람과 직접 침투해 갖고 들어가는 사람의 구분은 있습니다. 범죄 경력에 전문화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 날씬한 여배우가 뭐 이렇게 그 적외선 센서를 타고 그런 가죠.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침투조와 해체조가 나눠지긴 합니다. 근데 이건 유럽의 얘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시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유럽은 시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 절도범들이 또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영화 속 도둑들과 실제 도둑들의 뭐 좀 공통점이랄까 혹은 또 다른 점이랄까 뭐 심리적인 차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 속 도둑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높고 기술자로서의 어떤 그런 게 강하지 않습니까? 아주 전문적인. 스페셜리스트. 그런데 현실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도둑은 도둑이다. 도둑은 도둑인데 약간 섞여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나 해커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영화처럼 그렇게 딱딱 나눠져 갖고 분업화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비교적 그렇게 조직화된 도둑들의 집단이 유럽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리스팅이 있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의 도둑들 잡게 된 것도 이미 그 도둑 중에 하나는 이미 프랑스 경찰이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얘들은 분명히 사고 칠 거라 알고 있었는데 무슨 사고를 칠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청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주목하고 있는 도둑들이 또 경찰 입장에서 있다는 얘기고. 자, 영화 도둑들 보면 어떤 대사가 나오냐? 너 도둑이 왜 가난한지 알아? 왜? 그랬더니 비싼 거 훔쳐서 싸게 팔잖아. 이게 진짜 도둑이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작물들 뭐
특히 아까 이제 뭐 그 배타적인 어떤 시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작물들을 어디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유통이 됩니까? 그게 이제 보석류나 금은은 시장이 다르고요. 예술품 시장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딱 돼 있고요. 그러니까 보석이라든가 금은은 세공되고 처리되는 방식이 다르고 블랙마켓으로 가는 경우 있고 현실적으로 가는 경우 있고 예술품은 별도의 수장고가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거 처리되는 용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눠봐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도둑들처럼 비싸게 팔아서 그들한테 오히려 끌려가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문화재 관리하는 곳들 우리 경우에도 뭐 그런 것들 아주 귀한 문화재들 있는 뭐 그 국립박물관도 있고 한데 이게 더 철저해지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방이랄까 감시 시스템이랄까 뭐 좀 많이 정교해졌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AI가 많이 동원이 되겠죠. 이탈리아는 워낙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예술품이 많기 때문에 관람객들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인권을 제치고도 이제 AI로 유동하는 걸 확인하기도 하고요. 전문 범죄자들의 리스팅을 확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보호는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통시장을 꽉 잡고 있으면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냥 안전한데 문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도둑들이 문화재를 훔쳐갖고 가지고 나갈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원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클레망틴이 부른 샹송 준비했습니다. Treasures of Time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